2021년 4월 20일 경기도청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한 난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을 비롯해 경기도 의원, 경기도 공공노조 연맹 및 여러 관계자들과 도민 대표들이 참여한 토론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동네 작은 민원일지라도 공무원이 실수했더라도 내가 다 책임진다. 공무원에게 일을 맡기고 책임은 내가 져줘야 열심히 일한다. 라며 경기도정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모든 서류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개딸들은 이재명이 이 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져야 할 일들에 이재명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의 말조차 부정하는 개딸들의 이런 행태를 비난해야 할까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러는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청과 관련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성남시청 혹은 산하기관에 소속되었다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4명입니다. 이들은 직접 가담 혐의를 받고 있거나 주요 참고인이거나 관련자들이었습니다. 시정의 모든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면 이들이 죽음에 설령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시정 중 발생한 혐의들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재명은 한 번도 이들이 죽음 앞에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그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검찰의 강압적 수사 때문이라며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도자는 모두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지시를 내릴 권한과 더불어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지어집니다. 지시를 내리는 것이 권한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의무인 이유는 지시는 타인에게 내리는 것이지만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시의 권한보다 책임의 의무가 더 무겁습니다. 각종 혐의들과 의혹들을 차치하고라도 이재명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마땅히 져야 할 최종 권한을 가진 사람다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지도자가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는 지난 역사를 통틀어 숱하게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 미치겠네. 이거 뭐지 이거? 네, 저는 라이브TV 호그맨입니다. 네. 비씨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야 이거 무슨 저기 뭐 하나의 구문처럼 돼버렸어.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이거. 맨날 앞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나도 이게 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게요. 아하. 날씨가 덥습니다. 예. 네, 뭐 이번 주 들어가지고 갑자기 한 며칠 이렇게 기온이 한 20도대까지 오르고 뭐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덥다고 하는데 또 그런데 이게 더워가지고 또 오늘 날씨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득 20살 무렵 때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떠올랐는데 이런 날씨가 참 그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집 나가서 며칠씩 외박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옷을 맞춰 입기가 힘들어. 그렇죠. 지금 특히 오늘이랑 내일 지금 예보에 따르면은 그 최고 기온이 거의 10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내일은 다시 또 예년 수준 한 10도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날씨에 옷을 맞춰서 입고 나갔는데 외박을 한다. 그러면 내일은 달달달 떨어야 되는 거야.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그런 이제 뭐 그래서 뭐 저기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덥냐 이제 막 겨울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조금은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사실 날씨 그렇잖아요. 네네. 한 4월 중순까지는 방심 못하니까 좀 오락가락하기도 하죠. 네. 예. 이번 주도 원래 주초에 이제 어떻게 좀 그 대략적으로 큰 사건은 없을 것 같아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약간의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그렇게 이제 주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 주말에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좀 많이 이제 저도 어떻게 대본 준비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생각했던 거에서 많이 좀 대본 방향이 수정된 그런 이제 방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컨텐츠 제목이 뭐지? 나는 신이다. 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요거 이제 다큐가 나오고 나가지고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 관한 이제 경각심이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거 뭐 보니까 오늘 좀 전에 보니까 이 구글에서 지금 요 나는 신이다 요 다큐 제목으로 검색을 넣으면은 물음표로 뜬대요. 제목이 안 뜨고. 아, 네. 뭐 넷플릭스 다른 프로그램들 검색해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이것만 그렇다 그러면서 이거 무슨 구글 코리아에 또 JMS가 있는 거 아니냐. 아, 네네. 뭐 이제 그런 의혹도 생기고 그럽니다. 요 PC님은 요 다큐 보셨어요? 아, 아니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리고 사실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사실 많이 알려져 있었죠. 이 네. JMS라는 종교에 대해서. 뭐 JMS도 그렇고 이제 예전부터 보면은 뭐 오대양도 있었고 뭐 아가동산도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백백뼈 같은 네네. 예전에 영화도 나왔었죠. 막 이대근이 주인공으로 나온 백백교라는 영화가 있었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죠. 예, 이 네. 사이비 종교 이런 거는 항상 네네. 존재해 왔었죠. 사실 이제 그 조금은 이제 그 너무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게 마치 이제 한국 사회에만 지금 심하게 창궐을 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문제에 빠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인식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이 사이비 종교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진짜로. 네. 뭐 사회적으로 이게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북유럽 같은 그런데도 사이비 종교 교단들은 성행하거든요. 그게 언제였죠? 그 노르웨이였던가요? 네. 그 어떤 섬에 네, 청소년들 이렇게 네, 캠프 네. 같이 하는데 거기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다 쏴 죽인 거 예, 말이죠. 총을 안산. 네, 그 이명박 종교한테 그랬던 놈, 네, 그 네. 살인범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요새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극우주의가 좀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 같은 그 사람의 주장도 거기에 맥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뭐 이민자들 얘기하고. 그건 이제 종교보다는 사상 쪽이긴 하지만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종교 이상한 이제 교단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쪽에도. 네네. 그 북유럽 쪽에 데스메탈 유행하잖아. 그렇죠. 그 관련해서 사타리즘 계열의 그 짜잘한 사이비 산태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게다가 그 노르웨이였죠? 거기도 노르웨이였나 스웨덴이었나 했던 그 데스메탈 그룹 중에 네. 음악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저질러 버린 경우도 있고. 네, 네. 뭐 그런 이제 광신적인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케이블에서도 저기 기독교 베이스로 한 그런 사이비 단체들이 뭐 케이블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그 계좌번호 띄워놓고 설교도 하고, 그게 막 정규로 편성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수준까지 가고 뭐 이게 이제 워낙 땅덩이가 넓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치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어떤 그 애초에 이렇게 총질해 가지고 땅 따먹기 해서 세운 나라잖아요, 미국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어떤 국가에 종속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이거는 좀 그 저기 뭐야 예전에 그 봉건 사회하고도 또 다른 인식인데 개개인이 어떤 자치권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공동체 같은 거를 스스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폐쇄된 사회를 만들어서 공동체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네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기에 조건이 나쁘지가 않단 말이죠. 땅덩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구역으로 짱박히기가 좋은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죠. 국가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종교 교단이 이제 어떤 자치권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사회를 구성하든가 그런 케이스도 왕왕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범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뭐 창작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또 얼마 전에 뭐 이 사이비 관련해 가지고 트위터에서 어떤 그 일바 하나가 또 뭐 헛소리를 하던데 일본에는 사이비 종교 없다고. 야, 이 새끼야. 살인가스 누가 퍼뜨렸는데 아사하라 쇼코는 그럼 뭐 사이비 교주가 아니야? 예, 뭐 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어리신 분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뭐 역사를 모르는 건지. 일본에 사이비 종교 많아요. 엄청 많죠. 그렇게 뭐지? 그 드라마 같은 걸로 에피소드화 돼가지고 예, 희화화된 것도 많고. 그렇죠. 예,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잠깐 유행했었던 그 트릭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예. 사이비 종교가. 그리고 이제 불교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땡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무슨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걸로 이제 좀 담론을 확장시켜 봤으면 싶은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은 이 기재가 그대로 정치권으로 많이 스며들었다는 거. 네. 그래서 네. 이제 지지자 그룹이 형성돼 버렸다는 거. 그걸 이제 그걸 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동 기제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보면은. 네. 네. 뭐 저는 이렇게 종교에서 사이비랑 그 사이비가 아닌 종교를 이제 구분하는 기준점을 제 나름대로 주는 건 뭐냐면은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이게 사이비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의 종교라는 게 사람들이 어떤 결핍을 파고드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구하는 거는 결국은 저는 왜라는 거에 대한 답이라 왜라는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를테면은. 네. 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종교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못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성이 어떻다는 거 이게 뭐 신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이 너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결과를 너한테 떠줘줬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길게 놓고 보면 모든 게 신의 섭리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게 다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단지 신을 믿고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이비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내세를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지금 고통받더라도 죽으면은 너는 천국 간다. 뭐 대표적인 게 탈레반 같은 경우 그런 식이잖아요. 그 자살 공격해가지고 죽으면은 천국 가서 미녀들이랑 죽는다고. 그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애들 그냥 폭탄 찌고 뛰어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세의 어떤 그런 확실한 해법을 주든지 아니면 현세에서 뭐 교주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나면은 내세로 간다. 아. 아니면 그러니까 탈레반 같은 경우는 현생 자체의 해법을 줘버리는 거지. 죽으면 된다고. 네가 그렇게 목숨 던지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데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사실은 그리고 그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게 사이비 어떤 기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너무 뭐라 해야지? 희생을 당연시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렇죠. 거. 네. 예. 항상 이제 그 희생한 만큼 내세의 보답을 받는다고 네. 대부분 얘기를 하죠. 현생이 아니고. 이걸 이제 그대로 정치권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것도 이제 포퓰리즘이랑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은 당장에 뭔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확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올바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퓰리스트는 안 그렇단 말이죠. 당장에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을 거지만 한 방에 다 엎어버리면 된다. 뭐 네네. 결단만 내리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의 결핍을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 그걸 건드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재명으로 지금 딱 상징화된 거 돼서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보면은 뭐 그동안에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 그 어떤 정치 활동을 벌이면서 이제 세를 확산시켜 왔던 것도 보면은 뭐 그런 면이 있죠. 사실 저기다가 그런 면에서 좀 조금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 우리가 저기다 그렇게 욕하지만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뭐 이제 통진 계열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근데 정작 혁명도 못 하거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뛰어들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들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뒤집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계속 설득을 해왔단 말이죠. 이게 또 심지어 이 그 뭐 JMS 지지자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JMS 이제 네네. 신도들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네. 댓글 같은 거 달기 시작했나 보던데 네네. 이게 묘하게 네. 그 이재명 쪽 지지자들이랑 느낌 비슷하죠. 주어만 몇 개 딱 바꾸면 네. 이렇게 그냥 이재명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그 프로그램을 만든 네. 나는 신이다를 만든 그 다큐 팀이 뭐 네. 다 증거 조작했고 뭐 검찰이 조작해가지고 JMS 정명석 씨 뭐 재판 받게 네. 하고 있고 네. 뭐 그 사람은 지금 나이가 80인데 무슨 뭐 그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걸 했겠느냐 막 이러면서 네. 예. 뭐 자신들만의 뭐 어떤 정황 증거를 짜깁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불과 어제 그제 있었던 그
전 이제 경기도 비서실장 네, 네, 네.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막 댓글 다는 거랑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안 그래도 또 나오기 전에 보셨겠지만은 그 한 이제 그 JMS 신도가 네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JMS 신도에 이제 이력을 누군가가 추적을 해서 봤더니만 이 사람 이재명 지지하더라, 이재명 지키자 소리를 하더라. 아 실제 예, 지지자. 실제로. 아.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키자는 영상도 올렸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를 JMS 신도라고 밝히고 우리는 결백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들어봐지니까 네. 좀 주장 냄새 같기도 하다. 그분은 되게 신기한 거지 이제. 네네. 그 현생의 고달픔을 이재명으로 극복하고 내세는 JBS로부터 구원받겠다. 네. 그런 나름의 이제 어떤 장기 플랜을 어. 라이프 플랜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이 지금 이제 보면은 뭐 특히 JMS가 지금 이번에 많이 부각이 됐는데 보면 이제 그 포교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다큐에서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큐를 보고 이제 실제로 겪어봤던 분들이 이제 네. 뭐 커뮤니티나 이제 뭐 SNS 같은데 이제 글을 올리시는데 보면 다들 방식이 비슷해요. 그 생활 밀착형이라고 해야 되나? 주로 이제 그 동아리나 아니면 이제 네네네네. 어떤 소규모 그룹 같은 걸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되게 기간을 길게 두고 뭐 전혀 티를 안 내고 이제 되게 친근하고 이제 잘 대해주다가 어느 순간 슬슬 끌어들여 가지고 정신 차리고 봤더니 여기가 어디야? 그래서 보니까 주변에 다 막 휘둘러서 있고 막 뭐 스승님을 받으십시오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뭐야 옛날 그 운동권들에서도 잘 하던 네, 비슷한 그게 수법이잖아요. 이제 통일연선 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보면 정명석도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교단을 만들고 세우기 시작한 게 80년대 신촌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근거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운동권들이랑 많이 이제 예. 영화가 됐다. 그래서 운동권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명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당시에 그 역사 뭐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왜 환단고기 환빠들 예. 환단고기도 이제 운동권 쪽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증산도나 네. 뭐 대순진료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하게 그 운동권 문화에서 이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교 방식이 이 비슷한 거야. 다들 이제 그게 통일전선 전술이라는 게 그런 종교의 어떤 영업 방식에서 따왔는지 아니면 통일전선 그 전술에서 종교들이 차용을 해간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아니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같이 발전하다 보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사실 그 방식만 놓고 보면은 그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세련된 영업 방식일 수도 있거든. 예, 그렇죠. 친하게 접근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막 정말 친밀하게 지내면서 막 그 고민 상담도 해주고 뭐 필요하면 도움도 주고 그래서 개인적인 유도를 충분히 쌓은 다음에 슬슬 물들기 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배워야 될 방식이야. 고급이죠, 하여튼. 그러면서 뭐 피라미드 다단계로 데려가기도 그렇죠. 하고 네. 어디로 뭐 하여튼 다양한 곳으로 끌려갈 수 있죠. 뭐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통일전선 전술이 그래서 어떤 거냐라고 좀 감이 안 잡히신다면은 그 영화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거예요. 1987 보셨죠? 아니요, 저 아직 안 봤습니다. 1987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이한열 열사 역할로 이제 강동원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여자 주인공이 대학교 신입생인데 얘는 원래 이제 막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이제 신입생으로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미팅 하려고 나갔던가 그러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데모가 터졌는데 그래서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도망 다니고 전경한테 두들겨 맞게 됐는데 강동원이 짠 나타나가지고 구해줘. 그래서 이제 강동원을 찾으려고 보니까 만화 동아리라 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뭐 그래서 이제 만화 동아리에 가입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운동권인 거야.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의식화 되는 그런 과정인데 강동원이 거기서 나오는 강동원이 그 존재 자체가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여자들이 꼬이는 거야. 얼굴이 강동원. 얘들이 다 가지고 들러붙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서 한참 있다가 그래 뭐 몇 달 그러고 있다가 그냥 어장관리 좀 하다가 야 공부 좀 해볼래? 그럼 다 넘어오지. 이게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무섭다. 근데 그 강동원을 교주로 대입시키면은 종교가 되는 거야. 교주는 아니면 그 포교원으로 대입시키면은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야 그대로. 근데 이 JMS는 이 얼굴이 그러니까 정명석 본체는 그렇지만은 또 이 포교하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작동 방식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민주주의 의식을
후퇴시키고 퇴보시키고 뭐 그런 면이 크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최근에 이제 정치 신세계에서 그 군자산 시리즈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결국은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얘네들은 본질적으로는 그 민주당이 집권한 거에 관심이 없다. 이미 성공했다. 통진당 시절에도 그 원내 진입까지는 못했잖아요. 의석수를 그만큼 못 채워봤잖아. 정의당랑 합쳤을 때 그때 30석까지 갔었나? 그때 20 몇 석 뭐 그 수준 아니었나? 아무튼 뭐 제대로 된 이제 자기들만의 원내 진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 민주당의 세력 이꼬라지를 쫄딱 망하더라도 자기들 개보면 한 30석 이상 민주당 안에 남겨버리면은 그걸로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돈을 몇십 년 동안 못했던 걸 하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원내 진입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점점 또 국힘당이 똥볼 차기를 기대하는 거지. 그럼 대안은 자기들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이제 사람들 결핍을 파고드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네. 사회의 결핍이 커질수록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가 개판 날수록 그렇죠. 흥하는 거죠. 자기들이 설칠 여지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국힘이 개판 치고 지금 민주당이 개판 치고도 나라가 지금 점점 다시 쓰레기터가 되어가는데 이 상황을 제일 반기고 있을 게 이 사람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사이비 교단 자체는 저는 이건 완전히 없앨 수 없고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절을 시킬 수는 없을 거라. 네. 뭐 이 설령 지금 정명석을 완전히 뭐 어떻게 잡아놓고 그 교단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킨다고 해도 또 분파가 생겨나고 거기서 또 몇 명은 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파를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없앨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이런 작동 방식이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거는 진짜로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면은 좀 거창하게 나라 구하는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뭐 이제 뭐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건 네. 정말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예, 위험한 거 위험하죠. 네. 하여튼 싫어하는 게 잘 나가는 거는 좀 보고 싶지 않죠. 그렇죠. 네. 저는 좀 단순하게 더 심플하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꼴보기 싫어가지고 김어준 머리 다 뽑아버리고 싶고 그래가지고. 네. 네, 뭐 그렇게 저희와 뜻을 함께 해주시는 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고마운 분들 네. 덕분에 저희가 또 재미있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이재명 사식비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재명 사식비를 그러니까 이분 저희한테 보내십니까? 매주 계속 이렇게 닉네임, 그 계좌명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시다 보면 이거 언젠가 다음 주에 뭐 하지 이렇게 해서 말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 이제 빨리 고정 닉을 하나 다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대충 지금 어느 분인지 저 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 051-2721-0066입니다. 전화 말고도 카카오톡 오픈 톡방으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톡방 링크는 각각 SNS 계정 프로필에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웰컴퓨터 @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이어진 14년의 조립 경험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제 3월 7일 날 트위터를 하나 올리셨어요. 트위트를 통해 연락 주셨습니다. 트위트는 뭐야? 사투리면 터이터 뭐 트위터 뭐 이렇게 될 텐데 트위트는 뭐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반 배송된 사무용 컴퓨터랑 같은 사양의 컴퓨터 세트를 주문해 주셔서 단화 견적 안내해드리고 조립 진행했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도 화이트 깔맞춤이라 베이지색 가죽 마우스 장패들을 서비스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보니까 저 팔로잉 하셨더라고요.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파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나 왜 마팔 안 했지? 그래서 갑자기 마팔을 했는데 이제 웹컴퓨터에서 그 매월 보면은 추천 견적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이엔드급 하나 추천 견적 올라오고 그다음에 보고평. 네, 보고평 아니면 일반 사무 버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 견적이 한 두세 개 올라오고 그 밖에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단화에서 본인이 어떤 부품들을 조합해서 견적을 내봤다.
그러면 그 견적 들고 가시면 거의 그 견적이 그대로 맞춰 드리고 있고, 혹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컴퓨터 하나 살려고 하는데 한 50만 원 들여 살려고 그런다, 뭐 100만 원 들여 살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제 예산을 들고 가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뭐 또 신학기가 오고 하니까 컴퓨터가 약간은 좀 필요한 시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식탁 건강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또 이제 본격 농사철이니까 또 이제 새로운 작물들이 나오겠죠. 또 한 달 지나면은. 자, 이제 이번 주는 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사망 사건. 이거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뭐 이것도 사건이죠. 네. 네. 이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2월 9일 날 그 이제 경찰과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은 오후 6시 40분 경에 그 이제 뭐 자기 집 그 대문 현관문이 안 열린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첫 비서실장이었던 요분 이제 최초 한 3월 9일자 보도까지만 해도 이분이 이제 그냥 전모 씨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뒤에 어차피 이분 신상이 그 이전에도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고, 그다음에 뭐 초대 비서실장 그러면 검색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3월 10일 이후로는 보도에서 실명을 밝혔기 때문에 저도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수 씨가 이제 사망을 하셨다, 뭐 이제 그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그 3월 9일 날 대략 한 저녁에 한 9시경이었나?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 뉴스가 뜨기 시작한 게. 네네. 이게 당시에 이제 저도 그 백브리핑 라이브를 보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라이브 보기 직전에 저는 트위터에서 윤거피님이 요 기사 제일 먼저 퍼올린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라이브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라이브 보는 중간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올리셔가지고, 당시에 이제 백점 같은 경우는 요 이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동안에 취재를 해온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요 기사를 전달을 했더니만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도 자기 나름의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했고, 그 뒤에도 아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빈소 찾아간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이제 트위터를 올린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거는 뒤에 있다가 현장 상황 같은 거는 백청 피셜까지 말씀을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망자 양력을 좀 살펴보면은 59년 정남 강진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이력을 좀 유심히 보면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자 이제 59년생이시고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공무원에 임용되신 건 78년입니다. 네네. 19살에 임용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경희대 경영학과는 공무원 임용 이후에 경희대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놓고 보면 어떤 식으로 추출을 할 수 있느냐, 뭐 지금 이제 일단 고졸로 그 공무원,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을 시작하셨으니까 아무튼 9급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죠. 7급으로는 잘 안, 7급하기는 힘들지. 그쵸. 고졸이 바로. 네. 이때는 뭐 공무원 들어가기 쉬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아마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았을까. 그러니까 형편이 좀 근근해가지고 이제 돈 벌어서 이제 대학 가신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거 진급하고 계속 나가려면은 대학 졸업장인 게 낫다, 그런 이제 주변에 권유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경희대를 가신 게 아닌가. 이게 지금은 경희대 경영학과가 야간이 없어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뭐 그래도 이제 가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면 또 꽤 성실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네. 이거 저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공무원 일을 하면서 이거 학력고사 이때는 학력고사잖아요. 모르겠다, 직장인 전형이 없었을 거라, 아마 이때는 그런 거 없었을 걸. 그리고 시험 봐서 들어가서 가능성이 큰데, 시험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경희대면 학교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80년대 초인데. 경희대 경영인데. 네, 야간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꽤 성실한 타입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바로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간 거는, 이 당시 공무원은 사실은 각광받던 직종이 아닙니다. 제가 93학번으로 대학 다니다 관뒀는데 제가 그 군 전역하고 나왔을 때까지도
제가 이제 97년도에 전역해가지고 97년 겨울에 이제 IMF가 터졌거든요. 근데 97년 봄에 전역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야 취업할 생각 없으면 공무원 공부해라. 이제 그때도 이제 그때 구급 지방직 구급 같으면 진짜로 그냥 대충 저기 운전면 좀 과장 못하면은 그 운전면허 필기 시험 준비한 수준으로 준비해서 가도 붙는다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네네. 되게 이제 인기 그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직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분이 이제 그 사회생활 시작하시기 78년이니까 70년대 말 80년 초 이때잖아요. 네. 고도선경기로 접어들 때였기 때문에 특히 한 뭐 고졸 이상 뭐 대졸자쯤 되면은 웬만한 직장 들어가면은 공무원 이 버는 것보다 몇 배는 벌 수 있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93년도 그때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처음에 저는 이제 지방 사학이었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 같은 데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왔다니까. 졸업하면 오라고. 네네. 그리고 이제 막 선배들 와가지고 거기 그 대기업 출신 선배들 와가지고 야 니들 내 말 잘 들으면 졸업할 때 데리고 간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지. 대학교에서 뭐 대기업에서 못하라고 그래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들 막 빵빵한 애들이 막 원서 들이미는데 그만큼 그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한 그 학벌이 되면은 취업하기 좋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돈 벌 기회가 공무원보다 훨씬 많았고 공무원이 이제 거의 제일 야망 없고 그냥 그 가늘고 길게 살자. 네, 무난하게. 무난하게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찾는 그런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분은 그렇게 야심간이 아니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학 입학증을 대학 졸업증을 네, 학위를 이제 따고 네. 계속 이제 성남에서 그 공무원 생활을 이어가신 거죠.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까지 만나게 되신 네, 거고. 그러니까 78년에 시작해가지고 2019년까지 이제 성남시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이러면 40년인가? 네. 30년인가? 아니다, 40년. 40년인가? 예. 40년 동안 결국 이제 한 직장에서 40년을 생활을 하신 거니까 이 대단하신 거지. 이것만 놓고 봐도 그렇죠. 네. 거의 그 전생애를 성남시정에 이제 바쳤다고 그렇게 볼 만한 분이죠. 어떻게 보면. 성남시에 받으셨죠. 네네. 동사무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시까지 그래서 갔으니까. 나중에 구청장까지 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자리를 거치셨죠. 보면은 뭐 수도구청장,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푸른도시 사업소장 해서 이제 이재명 그 성남시장 비서실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그 뒤에 이제 그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취임하면서 여기서 이제 성남시청 공무원은 사표를 던지고 같이 넘어갔죠 경기도로. 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요 2019년까지는 늘공이었는데 이제 2019년 이후에 어공이 된 거지 말하자면. 정무직 공무원. 네, 정무직 됐죠. 공무원에서 이제 다시 이제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2019년 7월에는 또 이제 GH 그 경영기획본부장으로 또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시공사. 네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021년 11월에 이제 그 이재명 대선 출마하면서 이현욱이 이제 이재명 캠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현욱 대신해서 이제 GH 사장 대행으로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작년 맞지? 22년 12월 23일 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요 이력만 놓고 보면은 뭐랄까 주변에서 좀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고 자기 커리어에서 꽤 성공을 한 뭐 저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면은 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이재명한테 잘 보여서 영전했거나 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그런 있죠. 오해를 살 수도 있긴 하죠. 네. 네. 근데 애초에 이분 캐릭터를 봤을 때 저는 쭉 뒤에 있다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캐릭터를 봤을 때 그렇게까지 출세지향적이었던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출세지향적이었다면 애초에 이 길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성실히 하다 보니까 인정받아가지고 승진하고 쭉쭉 치고 올라갈 케이스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말년에 좀 그렇죠. 힘드셨던 거 아닐까? 말년에 엄청 이제 꼬여버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요번에 대한 이제 평판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그 이긴 경기도 의원, 요번에 이제 요 양반은 전 성남시 의원이었으니까 또 나름 이제 들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SNS에 이제 전용숙 씨 사망 이후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보면은 공직사회에서 두루 평이 좋았지만 이재명 시장을 무리하게 도드라면서 정치 공무원 평가를 받던 분.
지금 이제 비씨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성남시 상급 부의사관 최초 임명자. 뭐 이건 이제 뭐 상급 부의사관이 뭔지 잘 못 찾아봐가지고 상급 그 직책에 최초 임명이 된 사람인 것 이게 같습니다. 성남도시공사 이야기인가? 부의사관이면은 글쎄요. 아니 성남시청 아닐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기 뭐야 2015년에 보면은 그 대장동 관련해서인가 그 이사회를 하는 게 있어요. 네. 2015년 한 이사회 명단에 보면은 이 전영숙 씨가 들어가 있어요. 전영숙 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저기 돌아가신 작년에 그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들 이재명 관련해서 그 유한기, 유한기랑 또 그다음에 김문기 씨. 아무튼 그 명단에 보면은 유동규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랑 유한기 씨 두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자 최소한 3명이 그 명단에 보이고 그 중에 2명은 죽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공무원 퇴임 이후 이재명 발탁으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GH 경영기획본부장 역임. 이재명의 옆집 숙소 관리 책임자이기도 했고 2015년 행정기획국장 역임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일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 이재명이 떠난 경기도에서 홀로 남겨진 기본이었을 것이고 김동연 후에 탑승도 못한 데다 여러 수사까지 받고 있는 터라 부담이 막중했을 겁니다.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약간은 부정적인 관측으로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이렇게 평판을 올렸습니다. 이긴 의원이. 근데 요거는 또 이제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요건 이제 그 관련 기사들에서 이제 따온 건데 GH 관계자 전원부터 봅시다. 이제 전영숙 씨가 GH를 오고 나서 이재명 측근 등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뭐 이현욱 당시 GH 사장이 재직하고 있는 동안 GH 간부들 사이에서 완전히 소외됐다. 그 당시에 이현욱이나 뭐 이현욱 등은 이제 이 전영숙 씨를 업무적으로 소외시키거나 무시했고 다른 처장들도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눈치 보며 전 씨를 소외시키는 데 협조했다. 이게 대놓고 좀 왕따한 거지 말하자면은 이 GH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은. 그리고 전 씨가 업무 절차적으로 패싱된 적도 많아서 GH 합숙소 그 임차 사건도 전 씨는 경영본부장임에도 내용을 전혀 몰랐다. 요건 충분히 요건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이거 이현욱이 거의 덧단적으로 한 것처럼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그 이현욱은 또 당시에 이제 GH 노조랑 또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예전에 그 백브리핑 같은 데서 많이 다뤘던 얘기죠, 실제로. 얘 이제 낙하산을 꽂아놨더니 완전 아나무인격으로 절차 보고 다 무시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그래서 노조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전 씨가 이제 이현욱 나가고 나서 이현욱 나가고 나서 아니구나. 전 씨가 이제 이 이현욱한테 노조 대응 방식 등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현욱이랑 사이가 더 멀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이제 이 전영숙 씨가 이재명 캠프에 안 들어갔잖아요.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 캠프 안 들어갔죠. 이것도 이제 뭐 이재명 측근들이 거부하기도 했고 이분도 딱히 이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사실로 보이는 게 이분 캐릭터를 봐도 그렇잖아요. 출세지향적이면 별로 안 보이잖아. 이 부분은 보면 확실히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나는 정치판 같은데 안 맞는다. 그리고 막 이현욱 같은 놈이 막 나대고. 그렇죠. 나이도 어린 새끼가. 예. 거기서 하는 꼬락서니를 딱 이제 가까이서 성남시에서보다 더 적나라하게 지켜봤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크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냥 어차피 나는 할 만큼 했고 이제 손 떼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셨을 수 있죠. 여기서 근본 없는 새끼 굴러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분 포지션이 옛날 그 성남 FC 대표 자리 대표는 아니고 그 하여튼 뭐라 그래야 되지? 바지였던 그분. 그분이랑 위치가 되게 비슷했던 것 같네요. 포지션이. 근데 이제 실세들이 다 쌩까고. 근데 이제 그 양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GH 들어간 이후에는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분은 주로 이제 이재명 비서로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 평판 중에 이례적인 게 아니라 좀 특이한 게 이게 이제 사장 직무대행 맡을 당시에도 이제 이런저런 청탁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히 채용 관련해 가지고. 근데 다 컷했다고 해요 이거를. 그렇게 보면 나름의 이제 어떤 그 마인드는 있는 분이다. 공직 마인드는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는 구분해서 보고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결국 이분도 공범 아니냐, 이재명 일파의 공범 아니냐,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뭐 충분히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긴 해도 이분은 그 적극 가담범인이 아니 혹은 계획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적어도 그냥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이제 말 그대로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 이재명이 상급자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극적인 가담자 혹은 이제 그 하수인 나쁘게 말하면은 네. 제일 밑에 하수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당한 면이 좀 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오랫동안 그 늘공 생활을 해왔으니까 네네. 인맥도 좀 넓을 거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쪽에서 위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도부라고 해야겠죠. 이재명 뭐 정진상이니 김용까지 뭐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면은 그거를 약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주는 뭐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요 GH 직무대행 사장 직무대행 당시에 요 인사청탁들 다 컷했다는 것을 어떤 걸 봤냐면은 이분은 자기 권한만큼 움직이는 사람이다. 예, 그렇죠. 사장 권한 대행이 되니까 이건 안 되는 일이다라고 딱 컷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재명 비서실장 시절에는 이재명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까라면 까야죠. 자기가 하급자니까. 그래서 너무 공무원이다. 네. 너무 공무원이야. 네.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이것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자기가 주어진 권한만큼은 움직였던 그런 분으로 저는 보입니다. 일단.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그 자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던 그런 소시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정도로 캐릭터가 잡혀요, 이분이. 그냥 평범한 공무원.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느낌이다.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뭐 집안 모임 같은 거 하면 이제 그 퇴직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어른들. 네. 보면 그런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자기 그 직장 뭐 이게 공무원이든 뭐 사기업이든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이 될 때까지 커리어를 채우고 이제 퇴직하신 분들 보면은 좀 비슷한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이분과. 네네.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말대로 이제 지인의 또 평가를 보면은 뭐 그 이제 GH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주변에서 등을 많이 돌린 것 같다. 이게 뭐 인사 청탁 이런 거 다 쳐내고 해버리니까 민심도 많이 잃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었고 신세의 품격이 뭔지 아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이 이재명 같은 애가 옆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포장해줘서 이제 분칠해 준 그런 표현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저는 그 정도로 보거든요. 사람 온순하고 좋은 게 좋은 거. 튀는 거 없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리고 이런 분들 사실 괜찮죠. 주변에 있으면 돼. 가까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교류하고 지내고 하기 나쁘지 않은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캐릭터들이 너무 이용을 잘 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각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그냥 그래도 가담자 아니냐? 왜 저기에 대고 이제 이재명이 그런 개짓거리 할 때 쓴소리 못했냐? 치고 나가지 못했냐? 뭐 그렇게 비판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저기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제가 지금 제 처지에서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저는 치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니까. 근데 가정이 있고 막 자식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 네, 그러니까 가족 있고 그래 버리면 이거 지금 자기가 아니잖아. 일단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스스로도. 그래 버리면 또 일단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분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제보자 A 씨가 공익신고자 A 씨가 굉장히 또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다 자기 다 걸고 지금 들이받은 거잖아. 들이받아가지고 변화까지 이끌어냈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업적인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저는 이 지점에서 이 전 씨를 나무라는 것보다 그냥 제보자 A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걸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누구나 다 그렇게 용기가 발동될 수는 없어요. 99%는 그렇게 못해요. 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정의감에 불타는 문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상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던져가지고 자기 인생 박살나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혼자라면 또 판단이 쉬울 수는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냥 내 혼자 감당하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들 붙어버리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이제 청취자분들도 알아서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은
역지사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보면 너무 또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이제 유영찬 의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 글을 올렸는데 어젯밤에 이제 글을 올리셨죠.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유영찬 의원도 이분에 대해서 평판을 들은 바로는 인품 훌륭했던 뭐 진짜 공무원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전영수 전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게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을 크게 네. 자극을 했죠. 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네. 그게 이제 인간의 도리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열린 결말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면 꼭 반드시 이재명 말대로 검찰에서 그런 무리한 소소한 압박을 했냐?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뭐 저도 이제 이 문장을 통으로 놓고 보면은 그 뒷문단 쪽에 좀 더 이제 무게가 실린 그런 문장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 인간적인 도의를 다해라. 그렇죠. 왜냐면은 뭐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검찰이 정말 그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이분이 압박을 느끼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해도 최선의 도의적 책임은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내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 입에 발린 말이라도 그 말이 나와야죠. 그렇죠. 나오죠. 네. 이재명만 안 나왔지. 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네. 득달같이 그 뭐 경기도청에서 뭐 했던가 그 최고위원회의를 거기서 뭐 검찰 탓을 했죠. 이게 이재명 때문이니까 이지랄을 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빈소 앞에서 그 기자가 이제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5명 죽었는데 할 말 없습니까? 그러는데 아가리 닥치고 아무 말도 못하죠. 그냥 쓱 들어갔고 그 지지자 중 한 사람으로 보이는 여자분 한 분이 60대 여자가 이 기레기들아. 그러니까 기레기들아. 아유 진짜. 자, 그래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뭐 정치 도구로 전영수 비서실장의 죽음을 활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이게 3월 그러면서 10일 날 이제 그 원래 이게 일정이 그 저기 뭐 경기도 방문 일정은 이전에 잡혔었지. 네, 그렇죠. 원래 잡혀 있었던 거였어요. 그 민생 투어 일환으로 경기도 찾아간다고. 원래 이제 광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경기도 차례 2번째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날 뭐 저기 경기도 의회에서 그 현장 최고위원회 한번 하고 나가지고는 바로 이제 빈소로 넘어간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러면서 뭐 이제 검찰 탓을 했죠. 뭐 주변에 먼지 털듯이 했고 그거를 네가 어떻게 하냐고 증거를 대라고. 이 문장들을 보면 참 진짜 막 분노가 치밀도 보면. 뇌피셜이죠. 뇌피셜. 그러니까 뭐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라. 지가 활용하잖아 일단. 그렇죠. 그다음에 뭐 수사 이게 이 다음 문장이 진짜로 이제 심지어 그 김의겸 대변인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검찰이 고인을 상대로 집요하게 수사를 벌여온 것은 유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보도된 게 없거든요. 보도된 게 없어요. 일단 이제 이재명 말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뭐 수사당하는 게 내 잘못이냐?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뎠냐 이 단소리를 했습니다. 네 잘못이 맞아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 주변은 그 이재명 주변이잖아. 그리고 이재명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 그러면 이재명 주변의 주변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하든 말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가족들 수사 당할 때 결국은 이거 다 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족들이 실제로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애초에 그 비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원인을 파고 들어가셔서 이게 내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 그리고 뭐 이때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님 퇴임 이후에는 노무현 대통령 즐겨 가시던 식당까지 세무조사 때려버릴 정도로. 네, 그거는 저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심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는 그게 아니거든. 너는 그치. 네 부인이 법카 가지고 뭐 초밥 사 먹고 이런 거 저런 거 사 먹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당들이 수사를
받은 거고. 그 식당 수사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저기 전편 내놔라 거기 다야. 그렇죠. 식당 주인 붙잡아가지고 네가 뭐 이재명이랑 붙어먹었냐 그런 걸 캐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이 식당에서 밥을 끓였습니까? 네. 그 끓은 거 내역서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테이블 전편지, 배달 전편지 확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평범한 수사야. 네. 평범한 수사. 이게 무슨 먼지 털짓이 터는 거야. 하고 있어 진짜. 그리고 이 주변인들 그 전영수 씨 비롯한 주변인들이 수사를 받은 것도 결국 이재명 때문이잖아. 때문이죠. 네. 네. 그러면은 설령 검찰이 그렇게 그러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가 사실이라고 칩시다. 검찰이 먼지 털기 수사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정치 공작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이재명은 일단은 나 때문에 된 거라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내 옆에 있어서 고생하네. 뭐 그렇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더 이상 내 주변 털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고, 나를 털라고, 그렇지. 내 주변 그만 털라고, 나랑 얘기하자고, 나랑 단판 짓자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다 그러셨다니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뭐야, NLL 때 그럴 때 보면은 나를 받고 가라고. 괜히 딴 NLL 사람들 때.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예. 그 해양 쪽 공무원 네네. 얘기라던가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네. 문재인 대통령도 나를 조사해라.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네. 이재명만 그 얘기 안 하지. 못하지. 이 새끼는 철저하게 지금 주변 지랄하면서 이 주변 사람들 뒤에 숨고 있는 거야. 끝까지. 네.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 되게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뭐 상당히 많은 계정에서 막 그 검찰이 이 전영수 전 비서실장을 강압 수사한 것처럼 뭐 그래서 어떤 그 뉴스 보도 캡처를 가지고 네. 검찰이 뭐 이재명과 관련된 비위 있으면 불라고 네. 강압 수사 압박을 했다. 네. 예? 이런 이미지를 네네. 막 돌리고 있죠. 그쪽 이제 그걸 이제 검찰 뭐 살인 검찰 그러면서. 예. 굉장히 귀에 익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옛날 국제 마피아 출신이라고 의심받는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수사 받다가 그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네. 그거였던 것으로. 이게 이제 이준석이 당시에 도박 사이트 달려들어간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수사받으면서 한 얘기인데 이게 최초 출처가 아마도 이동영 방송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동영 근데 이게 이재명 지지자들이 정말로 멍청한 거야. 저도 이제 그래서 이동영이 어떤 소리 설마 이동영이 이렇게 방송 소리를 했을까 하고 이제 그 클립 돌기를 봤는데 이동영이 이 최초의 발언 던진 뉘앙스는 달라요. 이동영은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냐면은 이 봐라 이 깡패 새끼를 이재명이랑 엮으려고 검찰이 깡패 새끼한테 이렇게까지 협박질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재명이랑 엮으려고 그랬다. 너 이재명한테 돈 줬지. 돈 줬다는 거 안 불면은 네 가족까지 다 작살 낼 거야 검찰이. 그런 내용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논리대로 만약에 이런 공격 아이템을 만들었으면은 또 달랐을 텐데 이거를 받아가지고는 이 이준석을 이재명 측근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 등신들이.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보고 되게 빡쳤다가 오늘 안 그렇고 키비 뜯어왔거든 방송 녹음하기 전까지. 근데 한 놈이랑 키비 뜯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부정을 하지? 그래, 네 말 맞다. 그래, 이준석 이재명 측근 맞아.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이재명 측근이 이준석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이렇게 강압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 네 말 맞게, 네 말 맞다고 인정해줄게. 그래, 이준석이 이재명 측근이라는 거지. 이렇게 쳐버리면은 그 지금 얘네들이 이게 반박 논론 내세우는 애들은 이거 외통수 돼버리는 거지. 최초에 얘네들이 되게 악의적으로 보였던 게 뭐였냐면은 그 주어를 싹 빼놓고 그렇죠. 이거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누군가 했다는 거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네. 다시 검색해 보니까 쉽게 나와서 그런 건데 주어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냥 자기들끼리는 전영수 비서실장한테 검찰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네. 이재명의 비위를 불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확 뒤바뀌거든요. 사실관계를 뒤섞어가지고 그렇죠. 이상한 허위를 만들어내 버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막 그 이재명 비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니까 뭐 루리앱이 아니지 그 클리앙 네. 딴지 뭐 네. 이런데
그다음에 트위터 뭐 그 이재명 지지자들 계정 네. 뭐 심지어 뭐 그 당직자인지 뭔지 그 뭐 그렇죠. 30대 자영업자라고 써 있는 그 예. 누굽니까 그 박 전 그- 전인가 뭐 그 새끼 그 저기 민주당 뭐 대학생 위원회 위원장 출신인가? 예, 그 뭐 청년위원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새끼들까지 퍼다가 지금 아주 웃기지도 않은 작당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문파들한테 공격 아이템으로 든 거는 멍청한 짓이지.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너무나 빠삭한 데다가 그 다음에 뭐든 간에 수틀리면 이 팩체크하는 분들이 꼭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팩체크하는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이게 어떤 건지 금세 다 들통이 나거든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우리는 2018년 아니면 2016년부터야 그렇죠.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죠. 지겹게 팠고 그렇죠. 한때는 또 좋아했던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자료 빠삭하게 갖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내가 아니라 뭐 그 누구라도 그렇죠. 누군가 하나는 꼭 갖고 네. 한 명은 꼭 갖고 있어. 이 자다가 발로 툭 차면서 코마 트레이드 그러면 이준석 이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니들은 코마 트레이드 그러면 그게 뭐야? 그러고 자겠지. 하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허위 자료 들고 와가지고 공격해봤자 이런 식으로 대치기 당하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막 네. 그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했다는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대검찰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서 다음과 같이 공지를 이제 띄웠습니다. 먼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26일 성남FC 사건과 관련하여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여부는 없었으며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씨죠. 에 대한 공개 재판 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일부 증언이 있었고 검찰에서 이와 관련하여 조사나 출석을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요건 이제 추가로 팩트 체킹이 되는 게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유족들한테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빈소에서 짧게 네. 그 길게 이제 인터뷰한 기자는 없는데 잠깐 짧은 걸 물어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언제까지 최근에 언제 수사를 받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조사 이후에 검찰에서 수사 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적이 있냐? 계획 잡힌 게 있었냐? 들은 거 없다. 없었다. 예. 그 결론 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김의겸 이 새끼 뭐라 그랬습니까? 과도한 수사 뭐 몇 차례나 소환했다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허위죠, 허위. 완벽하게. 허위. 예. 예. 허위죠. 그러니까 김의겸 뭐라 그랬냐면은 그 검찰에 과도한 수사가 있었는데 정작 검찰은 뭐 한 번밖에 수사를 안 했다고 발 빼먹었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발 빼만 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딴 식으로 언론인 출신인데 더구나 청와대 대변인까지는 언론인 출신인데 그딴 식으로 계속 허위를 가지고 제를 할 거냐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진짜. 진짜 너무 쓰레기 진짜 이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진짜. 너무 심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영수 전 비서실장께서 돌아가시 전에 유서를 남긴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서를 통해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유서가 이게 그 노트를 찢어서 작성한 6페이지 6장 분량의 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언론들마다 이게 유서에 그러니까 그 유서가 지금 유족들의 이제 반대로 해서 공개가 이제 안 되고 있는데 유족들이 이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유족 주변인들의 전원에 따라서 전원으로 이제 그 일부 내용들이 이제 흘러나온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매체마다 조금씩 그 말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간씩 가공을 해가지고 자기들 뉘앙스에 입맛에 맞게 이제 뉘앙스를 살짝씩 뒤튼 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드러나 있는 내용들이라는 게 좀 분량이 달라가지고.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유서가 공개되지 않는 한은 이게 뭐가 사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네, 그냥 파편화된 이게 문장과 문장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보면 동아일보에도 상당히 좀 많은 문장들이 거의 한 페이지 분량 정도의 이제 문장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비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솔깃한 내용이긴 합니다. 네네. 주로 이재명이 비판적인 문장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있고 전문이 사진 찍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은 이거를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각 매체들마다 나온 문장들 다 추합해가지고 그 중에서 중복되는 내용만 딱 골라보면 거의 한 2문장 정도 추려져요, 대략적으로.
그게 이제 요거죠. 아이고 어디 갔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네. 그리고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 네, 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두 문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해석을 또 각기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게 그냥 이재명이 힘드니까 이재명한테 다시 힘들게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말고 내려와라.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너무 아름다운데? 네. 아니, 좀 상상력이 MSG가 많이 들어갔는데. 정치 내려오라는 건 당신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기도 하고. 네, 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되는 거는 이제 본인을 포함한 어떤 다른 분들 몇 분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분들까지 이제 어울러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그러니까 12월에 조사받고 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잖아요. 이 사이에 이재명이 이분한테 몇 번만 연락해가지고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저는 이분 자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 성품을 봐도 그렇고 다 쌩깠잖아. 네. 이재명의 측근들하고 그렇죠, 뭐 민주당도. 김문기 씨 때문에 지금 선거법 재판 걸린 거 보십시오. 그 꼴 하나만 봐도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렇죠. 네. 이분도 김문기 씨 아실 텐데 아마도 그렇죠. 비서실에 계셨으니까 그럼요. 덜렁덜렁하면 뭐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골프 치고 하면 일정 더 잡아줬을 수도 있고 비서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재명이 이분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이분은 큰 대가를 바랬을 것 같잖아요. 나한테 안 챙겨줘서 족같아서 죽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 분명히 이분 캐릭터를 보면은 그렇게 큰 욕심 부리면서 사셨던 분이 아닌 것 같아. 확실하게.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미안하오. 나 때문에 괜히 이렇게 말년에 고생하고 힘드네. 조금만 버텨봅시다.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했으면은 이분 저는 안 죽었을 이런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는 그냥 딱 정진상, 김용, 그렇죠. 뭐 이런 김만배 뭐 이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용 대상일 뿐이고 정진상도 마찬가지니까요. 좀 더 이제 효용 가치가 크기 때문에 싸고 도는 거지. 이 효용 가치에 따라서 사람이 등급을 나누는 거지. 근데 인간적인 유대 같은 게 없는 거지. 그렇게 보면. 그래도 뭐 정진상은 그 변호사 사무실 그 사무장 시절부터 이어진 게 있으니까요. 그럼 배 씨도 끝까지 갈라나? 배 씨도 갈 수는 있죠. 또 배 씨도 뭔가 얽혀도 단단히 얽히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모님 뒷바라지 한다고. 아무튼 그 인간적 도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험한 거를 보고 있으면은 뭐 직접적인 관련이 설령 없다고 해도 미안하다 그런 소리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괴롭죠. 옛날에 그 안희정이 그 감옥 갔다 왔을 때, 그렇죠. 맞다 책 썼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책 보면서 그렇죠. 눈물을 지으셨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 안희정이 그냥 그 돈에 전세 대금 좀 그렇습니다. 네. 급해가지고 그 손대면 안 되는 돈에 손을 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걔들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모여들었을 때 거기 가도 돈 안 나온다는 거 모르고 노무현 대통령이 돈 줄게 일로 와라 그래서 간 게 아니잖아. 지금도 그렇죠. 돈 안 될 거 알면서도 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의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 때문에 고생한다. 네. 퇴임하시고 난도 그렇죠. 그거의 연장이거든요. 그렇죠. 가족분들 얽힌 게 그렇죠. 잘 못 챙겨줘서 식술도 못 챙겨줘서 네. 그렇다고 나 때문에 다 그런 거다 그렇게 고생한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거짓말 가득한 내용들을 뒤로 하고 이재명은 이제 오후에 그 빈소 방문을 해서 조문쇼를 시도합니다. 이게 이제 그 3월 10일 날 그 오후 2시경에 처음에 이제 저도 트위터에서 봤는데 어느 분이 이제 뭐 지금 그 빈소에 갔는데 유족들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금 뭐 대기 중이다 그런 얘기가 돌고 처음에 이게 뭔가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잖아요. 그래서 누가 또 허위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그래가지고 이거 혹시 출처 확인할 수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거 뉴스 라이브 중에 나온 내용이다 하면서 뉴스 라이브 링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는 보면 라이브 뒤로 돌려볼 수 있으니까 돌려서 제가 이제 쭉쭉 돌리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말을 해요 앵커가.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전원에 따르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이 빈소에 그 조문하러 갔는데 그 유족들이 출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게 정말 출입을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100% 확인된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 보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그 아마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날 이제 빈소를 찾았던 것 같은데 백총이 이제
현장에서 올린 걸로 보이는 트윗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브리핑하겠다고 기자들을 싹 다 불러 모아서 눈물쇼를 준비했지만 유족들의 반대로 3시간 넘게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1시부터 대기 중인 기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중이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기자들 달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뭐 조문 갈 수 있어요. 조문 그냥 가면 안 돼? 왜 기자들 우르르 달고 가야 돼? 조문을 하는데? 그거 해야 되니까. 예전에 그렇죠. 그 형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죠. 기자들 네. 잔뜩 싸질머지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조문이 아닌 게 돼버리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뭐 애초에 이 앞에서 브리핑 달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미친 새끼들 아니야. 남의 장례식장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그래서 요 사태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유족들 요청으로 해가지고 지금 장례식장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유가족 분들께서 이제 확인된 사람들 외에는 네.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단 막아서고 그다음에 이제 일일이 전화를 그러니까 유족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분 맞냐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지금 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대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출입 못 하고 있다가 네, 계속 뻗치기 하다가 이제 8시가 넘어서 네, 보도가 8시 27분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죠. 네, 그래서 대기 7시간 만에 조문을 했고 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게 네.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되기까지 기다렸던 것이다.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대변인이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만나서 뭐 유족분들이 네. 이재명 대표님도 힘을 내시고 억울한 주급이 없도록 잘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글쎄요. 뭐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 이게 무슨 그 유족들이 부검을 거부해 가지고 근데 경찰이 이제 그 부검 영장을 발부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충돌을 나가지고 아예 빈소에서 조문을 못 받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네. 지어냈는데 일단 보면은 이 자살자는 이제 변사자로 처리가 됩니다. 자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사가 먼저 와서 검시를 해요. 육안으로 이제 뭐 네네. 이상한 흔적 없나 검시를 한 다음에 그 검사가 이제 검시하고 나서 이게 부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유족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이제 부검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 그 검사가 검시한 다음에 유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부검할 필요 없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였어요. 근데 그 뒤에 오후 4시 17분경인가 경찰이 이제 원래는 그 구검영장 안 치려고 했는데 다시 부검영장을 칩니다. 근데 왜 치냐면은 이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죽음의 논란이 많으니까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영장을 쳤는데 검사가 다시 컷시켜 버립니다. 이거 바로 필요 없다고 이거 뉴스 나왔지 않냐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부검으로 설왕설래할 일도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검찰선에서 바로 금방 컷이 네. 돼버렸군요. 그래서 무슨 부검 때문에 늦었다는 지지자의 주장 이거 지금 개소리고 일단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백청 피셜 추가를 하자면은 백청이 이제 현장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게 요 트위터 가지고도 확인이 되는데 이 그 조문객들이 있었대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네네. 이제 그분들 조문객들 몇 분 이제 붙잡고 이제 여쭤보니까 조문했다. 화제를 확인됐어요. 조문했다고. 네. 그때 그리고 빈소 운영도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조문객이 심지어 많았다. 네.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그 앞에서 못 들어가고 대기 타고 있는 그 중에 그 시간에도 조문객들은 계속 조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딴 식으로. 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없었네요. 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저 유서 내용 이상하게 뭐 뒤틀려 가지고 이재명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그딴 식으로 개소리하는 이 지지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앞서 이제 이 대변인이 말했던 거 유족분들도 대표님이 힘을 내시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억울한 죽음이 네. 없도록. 이거 일단 확인이 안 되는 데다가 유족분들 직접 취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족분들이 과연 조문을 원했느냐 이것도 지금 조금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SBS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분이 네라고 대답한 그런 이제 그 짤막한 인터뷰가 뉴스에 나가긴 했는데 이게 앞뒤 맥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내용인데 악의적으로 잘라 붙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100%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근데 SBS가 뭐 미친 게이도 아니고 왜곡할 게 따로 있지. 그걸 왜곡한다 그러면 진짜로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말하자면 보도의 최선의 선의를 인정을 해주고 그걸 본다 그러면은 유족분들이 그 조문을 원치 않았다는 거는 사실로 보인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그 한민수 대변인이랑 박찬대랑 네. 냄국이 3명이 막 유가족분들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예, 네. 뭐 설득인지 뭐 때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들의 그 동안의 언행을 보면은 그 사람 설득할 만한 역량이 됩니까, 걔들이? 결국에는 뭐 일단 뭐 브리핑까지는 못했지만 뭐 조문하는 모습까지는 그거 보여줬을. 계속 뻗치기 하고 있는데 대충하고 후딱 치워버려야지. 그거 계속 냅두면은 그것도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전문가들한테 민폐가 민폐가 되잖아요. 되고 네. 예. 그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입니까? 꼴보기도 싫고 그렇죠. 이건 뭐 저기 계속 그 얼쩡얼쩡 좀 대고 있었을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 빗받으러 가서 진상 부리는 새끼들이랑 뭐가 달라 이거. 그렇죠. 이게 참 이게 그 제일 국회 원내 제1당 당대표라는 새끼가 일단 진상짓을 하고 있으니 참 지긋지긋합니다. 네, 네. 잠깐 번외로 잠깐 짤막하게 한 가지 이제 뭐 살펴보자면은 요 DDD 리스트 많이들 아시죠? 네네네. 최근에 나왔던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뭐 대빵 사이트. 네, 대빵 사이트. 이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요 펜앤드 마이크 저쪽 매체죠. 네, 정규재 씨의 네, 매체. 펜앤드 마이크에서 DDD 리스트를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알바라고. 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이번에 또 다뤘는데 이제 뭐 그 기사를 굳이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뭐 그 기사를 볼 필요도 없어요. 그 기사 그냥 DDD 리스트에서 이런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 눈으로 가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저께 이제 낮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이트가 한 차례 다운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씨발 뭐 일 커지니까 저기 사이트 닫고 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트래픽 몰려서 그런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새벽쯤 되니까 다시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대빵하라고 쭉 올라와 있는 거야. 애들 보면 이제 그래서 그 대빵 하는 데마다 들어가서 뭐 이재명 옹호 댓글에 추천 2개까지 줄 수 있고 뭐 그 반대 댓글에 반대 2개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쭉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그나마 좀 저는 다행이다 싶었던 게 얘네들이 지금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기사 한 7개 중에 6개 정도는 여전히 열세예요. 얘네들 입장에서. 얘네들도 못 막고 있는 거야. 이 부정적인 여론을 대빵으로도 안 막히는 거야. 여론이 박혀버리면은 이거 사실 뭐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사람 죽었는데 좀 이딴 짓 좀 하지 말자 그냥 좀 냅둬라 좀. 그리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가라앉고. 얘들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경험이 없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보지 뭐. 잘해보시고. 네. 화이팅. 네, 그래서 참 뭐 속 터지는 소식이었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이제 이 정도 분량으로 할 건 아니었는데 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는데 어젯밤에 대본 준비하다 보니까 막 멘탈이 안 잡혀요. 일단 계속 빡쳐가지고 이재명 행태나 지지자들 행태나 민주당 행태나 이거 계속 찾아볼수록 너무 제 스스로 열이 올라가지고 멘탈도 안 잡히고 그리고 이제 그 빡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지금도 이것도 많은 걸 쳐내고 지금 남긴 건데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대본에서.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의 네, 명복을 명복을 빕니다. 빕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네. 같은 날 아니구나. 3월 8일 네. 목요일인가?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뭐든 거기에 관심도 없었지만은 결과도 확실히 예상되는 거였고. 네. 근데 중간에는 이 안철수가 혹시 반란을 아니요,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저는 전혀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게 예전에 진중권이 안철수 평한 게 저는 되게 맞다고 보는 게 네. 안철수는 항상 초반 끝발만 좋아요. 모든 선거에서. 근데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 자기 아젠다가 없어 안철수는. 항상 뭔가를 비판하고 치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까는 걸로만 들어가지 까고 나서 나는 이렇다라고 내보이는 게 항상 없는 거야. 지금도 그렇거든요. 이번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몇 번 그 실패를 겪어봤으면 그 업그레이드가 되고 레벨업이 돼가지고 자기 아젠다를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그거 없이 계속 지금까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꼴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어떻게 보면은. 네. 뭐 그래도 2등 했다. 2등은 뭐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진짜로. 자,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그 52.93%를 확보를 해서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참고로 황교안 전 대표는 8.72% 득표했다. 황교안은 참 왜 나와가지고 뭐 믿고 나왔나 몰라. 그러니까요.
이름값도 못 하고. 예.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20대 총선이 그 지경이 됐다니까. 아니 21대인가? 21대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응. 천하람만 2020년에. 천하람 반가에 당해. 천하람한테 반가에 당했네 거의. 천하람이 14.98이니까. 근데 이제 뭐 안철수랑 뭐 합쳐봐야 어차피 김기현한테 안 되니까. 뭐 그렇긴 하죠. 네. 어찌됐건 황교안이 천하람 반가에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황교안한테 망신다는 거지. 아 근데 또 황교안 찍어준 사람들은 나름 또 확고하게 황교안을 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있을 거예요. 황교안도 이렇게 빌드업 잘했으면 괜찮은 캐릭터였어요, 사실. 그 정강훈이랑 그냥 굽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 뭐 이상한 색소폰 연주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안 하고 그냥 그 당초의 이미지 있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 그러니까 입 별로 안 열고 그냥 이 마스크만 내세우면서 이 대머리 티 안 나게. 아 대머리 아니었지 맞다. 빡빡 밀었는데 머리카락 있었지. 네, 있었죠. 예. 근데 그것도 못 믿어. 그거 저기 두피 문신하면 되거든. 아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삐져나왔었어요. 그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아니, 햇볕에 빛이 요즘 났다니까. 두피 문신하면 티 안 나요 진짜로. 삭발했을 때 몰라. 아이 이게 튀어나온 거는 이걸 만들 수가 없지. 이걸. 아무튼 뭐 황교안은 이제 스스로 빌드업 잘했으면은 지금처럼 이 수준으로 떨어지는 않았을 텐데 이 자기 인생 자기가 다 말아먹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뭐 총리까지 했었고. 네, 뭐 커리어 하이 찍었죠. 예. 그걸로. 안철수는 뭐 별 다르겠습니까? 안철수 뭐 돈도 많은데 그러니까 뭐 그냥 심심하니 뭐 정치나 할까 뭐 이렇게 놀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럴 거면 좀 더 쿨하게 나가든지 그럴 거면 막 토니 스타크처럼 내가 씨발 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거 아니야. 나 이거 취미야 막 그런 식으로. 나 돈 많아 막 돈 박세면서 뭐 그러면 오히려 인기 끌었을지도 모르지. 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 되었다. 네.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충분히 이제 그 비판 유효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한 2, 3주간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네, 대체로 다 그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 네. 네, 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입했다는 거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다만 국힘당 지지 측에서는 그걸 나쁘게 보지만은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김기현이 당선이 됐죠. 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비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석 대변인 안호영은 오늘로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 그럼 민주당은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 네. 뭐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퇴행을 목도하며 한탄스럽고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여당,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죽은 여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거수기로 세운 채 여당을 검찰 기득권당 친일 매국당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폭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뭐 충분히 이 비판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단 좀 워딩이 너무 이렇게 좀 거칠지. 그 제1당 대변인이 이런 거친 언어를 쓰는 건 좀 품격은 없지만은 뭐 내가 뭐 놓고 보면 뭐 충분히 얘기할 만한데 문제는 이게 민주당 대변인이 있다는 소리를 한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민주당 뭐 야당이라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그 옛날 뭐 얘들은 그 이재명 당대표 흔들지 말라고 당원들이 세운 과반 이상의 그 지지를 보내서 세운 이재명 당 지도부인데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걔네들도 여론조사 하나 없이 그렇죠. 오직 그 걔네들 당원 투표만 했지. 당원 투표만으로 네. 결정돼가지고 네. 52.92%. 그러니까 당신들의 이상형이 국힘이네 지금. 그렇죠. 투표 방식만 놓고 보면은. 근데 뭐가 문제야? 인정해줘야지. 네. 남의 당이지만. 이게 무슨 그 민주주의 훼손이야. 잘하고 그러니까, 있구만. 뭐.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구만. 그래 정당 민주주의요. 뭐 당원이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야, 그 했잖아, 쟤네들. 네. 자, 근데 이제 네네. 이 점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문파분도 이제 뭐 비판을 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내세우신 게 당정분리 원칙. 이걸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정 분리가 과연 원칙인가? 요걸 이제 한번 좀 엄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요걸 이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당정 분리라는 게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주로 이제 이인용하고 따르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은 이 당정 분리라는 게 누가 말하느냐, 어느 상황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2002년 10월 26일 당선자 인터뷰 중에 이제 당정 분리에 관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당정 분리가 나오게 된 계기가 대통령이 당 총재로서 당을 지배함으로써 빚어지는 하향식 문화를 막자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왕적 대통령제죠. 김대중 대통령 주거를 하셨던, 그때 이제 총재까지 역임을 하셨으니까 같이. 네네. 그래서 이제 당정 분리는 당직 임명권과 공천권을 확실하게 배제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 6월 8일 원광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이건 이제 임기 말기죠. 이때 하신 말씀 좀 달라요. 보면은 당정 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당정 분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정 분리도 재검토해 봐야 합니다. 책임 안 지는 거 보셨죠? 당 따로 대통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당이 대통령 흔들어 놓고 대통령 박살내 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심판해야 하지요? 책임은 정치가 돼버리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쨌거나 집권 여당이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같은 소속인데 정작 이거 당정 분리 해놓고 놨더니면은 이거는 뭐 저기 여당도 같이 개판치고 있는데, 그러면 정작 그 행정부가 그 정권의 어떤 그 행정에 관한 책임은 누가 지냐는 거야. 대통령 혼자 다 져야 되나?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굉장히 특히 150석 넘어가고 나서 그렇죠. 마치 야당처럼 군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뼈빨벗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번 그런 말씀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나도 니네 당 하는 거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야, 네. 니네도 여기 손 떼라. 네. 뭐 그때 태클 걸지 마라, 뭐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뭐 저기 막판에는 막 대통령대로 탈당하라고 그러고 개소리했잖아. 그렇죠. 네, 도움 안 된다고. 네. 정권 뭐 재창출을 위해서 참 하여튼 그랬던 지금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2007년에 그러니까 그 임기 말 이후, 그러니까 뭐 퇴임 이후에도 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당정 분리 원칙이라는 게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때는 퇴임 딱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임기 말이었고. 임기 말.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를 아예 민주당 정부로서 이제 규정을 하셨죠. 당정 일체로 민주당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정 일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17년 3월 그 민주당 경선 마지막 토론회 때, 마지막 네, TV 토론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기 첫해 아니지. 이 대선 전이죠. 대선 전 이제 1월 31일 기자간담회 또 보면은 딱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참여정부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당정분리다. 자, 이러면 좀 이제 우리 그 좀 이제 들으시는 분도 뭐지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당정분리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당정분리가 틀렸다. 그 잘못된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당정분리와 당정일체가 뭐냐?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제왕적 당 총재가 돼서 공천도 재정도 인사도 좌지우지하는 대왕적 행태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 당정과 거리를 두는 당정분리는 정당 책임 정치라는 점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공천권 갖고 장사질하고 그다음에 당무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당이랑 그러니까 여당이랑 그 청와대랑 행정부랑 거리 두고 이게 뭐 이렇게 대면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뭐 당에서 공약을 만들 때 청와대와 이제 김연아 협조하에 공약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근데 다만 디테일한 것들은 당이 이제 알아서 할 일이고, 그 큰 그림에서의 방향성 같은 거는 청와대랑 당이 맞춰 나가야 된다. 여당이랑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그 공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도 문재인 정부도 잘 안 됐죠. 그러면 기본 타령하는 것 때문에. 네, 뭐 그래도 코로나 한 2019년까지는 그래도 그렇죠. 안정적으로. 그렇죠. 뭐 이제 몇 가지 케이스만 제외하면 대표적인 게 이해찬 개새끼가 그 판문점 서런 비준한 잠깐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큰
그건 지금 생각해도 짜증난다. 어쨌든 그 거의 주 1회였다 그랬나? 하여튼 그 총리실하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민주당 그렇죠. 계속 이제 그 당 지도부하고 네. 이제 만나서 이렇게 정책 협의를 연석 계속 회의 하면서 계속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해 나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당정 일체는 일체 인사권이 그러니까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인사권도 전혀 행사하지 않습니다. 공천권 같은 것도 대통령이 가지는 게 아니고 하지만은 당과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그런 점에서 이제 그게 이제 당정 일체라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전당대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서 네, 네. 있던 행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뭐 간단합니다. 너무 깊이 선 넘었죠, 한마디로.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재앙적 대통령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김기현 그 형식상으로는 보면 어쨌든 그러면 김기현이 당 대표니까 윤석열이 당 대표가 아니고 그러면은 저기 당 대표 따로 있네. 그러면 이거 저 이상적인 당정 일치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죠. 김기현이 바지에 가깝다는 거를 윤석열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당내 입지가 별로 없던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밀어주니까 순식간에 확 뜬 거잖아요. 이게 그 시민사회 수석실 네. 거기 행정관이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에서 깐 건데 네. 그 김기현을 이렇게 밀어달라는 홍보 메시지를 이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이 막 단톡방에다가 퍼뜨리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네. 네. 그러면서 뭐 이거 좀 퍼뜨려 달라 하면서 직접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다고 하죠. 근데 다만 이게 무슨 선거 개입해가지고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그런 주장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그거는 전혀 아니다. 이거는 당내 그냥 그거라서 네. 상관없습니다. 뭐, 지들끼리 뭐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네. 법적으로 꼴 사납고 이제 사람들 보기에 되게 저게 뭐냐 싶을 뿐이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총선이나 지선이나 대선이나 이런 이렇게 우리 국가적인 어떤 선거에 끼어들었으면은 이거는 뭐 빼박인데. 다만 이제 이걸 일반론으로 이제 일반인들한테 설득을 할 때 보면은 좀 안 먹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게 이게 좀 윤석열 김기현 관계가 저기 문재인 정부 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추미애, 이해찬 혹은 이제 연 대표님까지 그분들 관계랑 무슨 차이가 있냐? 다들 긴밀하게 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택덤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해찬이 이제 친문좌장이라고 그지를 하고 있으니까 친문좌장이 친노좌장이니까 이해찬이. 네네. 그러면 뭐 저기 대통령이 저런 사람들이 다 민주당도 당 대표 되었는데 뭐 국힘당 저기 윤석열 김기현하고 저렇게 친한 거는 뭐 다를 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했냐. 그렇죠. 개입의 여부죠. 네. 이게 뭐 그거에 뭐 개입하고 안 하고 뭐 똑같이 흘러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그 작은 차이가 사실은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냐 못하냐의 결정적인 그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작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원칙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윤석열 비판하는 데 있어서 당정 분리 원칙을 내세우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스로 말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혹은 당정 일체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당정 일체랑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저 짓거리는 당정 일체라는 용어를 같이 쓴다고 해도 전혀 다르다. 당무 개입이죠, 그냥 저거는. 그러니까 인사 개입이라고 해야 되나? 경선 개입이지, 경선 개입. 당정 일체보다 저는 재앙적 대통령으로 이제 그렇게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뭐 누군가 호가호위하는 놈이 있는 거지. 뭐 그게 뒤에 권성동이 있던, 그렇죠. 뭐 아니면 장제원이 있던, 그 놈의 그 뭐라 그러죠? 윤핵관. 그렇죠. 윤핵관의 그림자가 아직도 짙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용어는 좀 엄밀하게 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리고 뭐 윤석열이 전당대회 그 마지막 날, 이 전당대회 날에 이제 직접 참석을 했잖아요. 이게 뭐 되게 오랜만에, 그 대통령이 참석한 전당대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저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할 때만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 전체의 어떤 컨벤션 그렇죠.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정당인이니까. 네, 정당인이니까. 대통령도.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행위 자체를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것도 저는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제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네. 또 민주당이 또 여기 또 그냥 희망 회로를 우리 김기현 대계를 바라고 네. 있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저쪽 당대표 김기현 우리는 이재명이야 그딴 소리를 하고 예, 예. 있죠. 이거 호재다. 네. 김기현이 된 거는 호재다. 우리 이제 총선에서 200석 먹을 수 있다 그런 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당 돼버렸다. 네, 막 네. 이러면서 네. 야, 이 내년 총선 우리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심 반기는 네.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럴 것인가? 저희가 한번 현재의 분위기를 가지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쪽은 그래요.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당이 됐죠.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다. 이재명 당이죠. 이재명 당입니다. 지난 대선에 누가 이겼다? 윤석열이 이겼죠. 네, 윤석열이 네. 이겼죠. 지선도 윤석열이 이겼죠. 네, 이겼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요 이제 관련해서 그 JTBC에서 이제 그 대선 1주년이었으니까 3월 9일이 그래서 이제 그 대선 1주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요 이제 몇 가지 항목들 한번 대충 짚어보자면은 이재명 구속할래 말래 구속해야 되냐 사퇴해야 되냐 뭐 이제 그런 여론조사들을 쭉 했는데 자 이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속 필요하다 57.3 필요 없다 39 확 쏠렸죠 일단.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 구속수사 필요하지 않다 79.1 그다음에 국힘당 지지층에서 필요하다가 91.8 국힘당 지지층이 더 결집했네 민주당 지지층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 부결된 게 이제 간당간당하게 됐으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리더십이 이제 어떠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십 리더십이 위기다 62.3% 이것도 뭐 이제 거의 뭐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더십 네네. 지금 많이 흔들렸다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 이래서 당 대표 사퇴해야 되냐 동의한다가 56.8 동의하지 않는다가 41.4 이거 저기 구속 정당 부당이랑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네, 네,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10명 중 4명은 사퇴론에 매우 동의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김기현 당대표 되면서 뭐 민주당 지지층이 더 결집할 거다. 그다음에 뭐 국힘은 아사리 판됐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 다 결집했어요. 네, 네. 그리고 요 결과만 놓고 보면 중도층은 오히려 이재명 반대쪽에 더 기울어 있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말에도 인용을 하셨죠. 그 지난 대선 때 그 양 후보 지지자들 상대로 조사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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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윤석열 지지자 중에 이제 지금 남은 윤석열 다시 찍을래라고 물어봤을 때 5명 중에 1명, 22.7%는 안 찍는다. 그 이탈표가 5분의 1이죠. 네, 네. 20% 정도 이탈표가 나왔고 이재명 지지자 중에는 4명 중에 1명, 26.6%가 지금은 안 찍는다. 여기 이제 이탈표 대략 한 26.6, 25% 넘어가네. 그럼 이재명 지지층 이탈이 더 크네. 요 양 이탈층이 아마도 중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죠. 네, 네, 네. 중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전반적인 이재명 구속에 관한 그런 여론들을 보면 중도 중에 다수는 이재명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결코 유리한 구도가 아닌 거죠. 이것만 봐도. 네. 뭐 이어서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 국힘이 31.8, 민주당이 30.5. 이거 지금 요거 말고도 이번 주에 나온 그 여론조사 꽃 제외한 여론조사 기관 6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부 다 지금 국힘이 민주당 이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근데 뭐 크게 이긴 건 아니고 네. 우선 ARS 조금 이제 소폭으로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쪽이나 아니면 네. 뭐 한 3% 살짝 넘어가게 앞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선 면접조사 쪽은 뭐 조금 더 큰 격차, 5% 이상의 격차로 앞서고 있다. 네. 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거 항상 선거라는 게 직전 선거 결과 가지고 다음 선거 예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총선 직전 선거라고 그러면 작년 그 지선인데 지선에서 뭐 이제 그 지자체 이제 의원들 투표는 너무 이제 쪼개져 있으니까 일단 제껴놓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광역 단체장들 네. 선거만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먹은 데가 지금 경기도, 인천, 전남, 광주, 전북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요 권역들의 의석수가 몇 석이냐 따져보면은 경기도가 59석, 인천이 11석, 전남 10석, 광주 8석, 전북 8석 해가지고 총 98석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 권역 내에서 민주당이 다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도에서도 뭐 다 못 먹었고 인천에서 다 못 먹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다 먹는다고 가정을 해도 98석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의석수를 요만큼 먹었을 때 그럼 그 비례한 10석이나 가져오겠어요? 대략 10석 잡아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맥시멈으로 잡아도 108석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의 민주당의 지금 시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럼 지금 169석인가 우리 민주당이? 네네네 그렇습니다. 현재 169석. 60석 날아간 상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뭐 다음 선거 지금 우리 이길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희망회로 돌릴 상황이냐고 지금. 그렇죠. 지금 뭐 그 누가 돌렸지? 그 지지자에서 누가 돌렸던가? 뭐 이재명으로 결집하면 네. 그러니까 어게인 2020 할 수 있고 200석까지 먹는다고. 네. 그다음에 뭐 결집 못하면 그 2018년 꼴 난다. 뭐 이렇게 그때가 이제 88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지금 굉장히 결집이 잘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정도 결집이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더 이상 하기가 그리고 힘듭니다. 지금 사실 국힘이 더 결집해 있고 결집세는 여론조사 앞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네네. 그럼 뭐 결집한다고 지금 결집이 문제가 아니라 확장이 문제라니까. 그렇죠. 결집은 뭐 할 만큼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더 중도 더 이제 표를 더 뺏어 오느냐, 뺏어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시큰둥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여서 그렇죠. 민주당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렇죠. 그 문제죠. 그런 건데 그거 양쪽 다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네. 잘 못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딱 그 지난 마지막 대선, 그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 그 네. 대선에서 사실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한 반발자국 정도는 더 앞서갔다 이렇게 네, 볼 수도 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저는 둘 다 뒷걸음질 쳤는데 국민의힘이 반발자국 뒷걸음질 친 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자국, 네. 민주당은 한 발자국, 네, 네. 뭐 그렇게 뒷걸음 네, 쳤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아까 이제 이탈표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20대 25니까. 네. 자,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보고 참 아니 그 무슨 이렇게 헛꿈들을 꾸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정말 이기고 싶다면은 지금은 희망회로 돌릴 때가 아니지. 그럼요. 냉정하게 절망회로 돌리고 여기서부터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희망회로 돌려서 못 이겨.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수박만 어떻게든 때려 잡으면 그러니까. 때려 잡아서 다 네. 깨 부셔버리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잘해 보십시오. 네. 아 근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숫자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뭐 경선에서 이겨 보든가 그냥 경선에서 다 뭐 윤영찬 의원도 떨어뜨리고 현근택이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해보든가. 그 윤영철 의원 이야기 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냥 한마디만 하자면은 윤영철 의원은 참 의리면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이번 시국에도 이 말씀하신 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지금 물리적인 위협까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뭐 좀 저기 후원계도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후원도 해 주시고 많이들 좀 이렇게 윤영찬 의원이 외롭지 않게 우리도 있다는 그런 존재감을 좀 윤영찬 의원한테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네네. 네. 우리도 우리 지켜야지 이럴 때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렇게 뭐 그래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뭐 비판할 지점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심하지 않게 까방권 있잖아. 나방권도 좀 가끔 사용해 주시고 예. 그 비판할 거 쓰면 그냥 그 에너지 모아서 이재명 지지자 한번 더 깝시다. 개딸 한번 더 까고. 네네. 이게 뭐 친목질을 하자고 그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친목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 만나본 적도 없구만. 내가 마지막으로 민주당 정치인이랑 술 먹어본 건 문재인 대통령님이야. 처음이자 마지막 아닙니까? 뭐 그렇진 않아요. 그 전에 정봉주도 있고 정청래도 있고. 아이씨, 잠깐만 갑자기. 죄송합니다. 안 좋은 기억을. 예.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괴롭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의 희망찬 희망회로 뭐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 새끼들아. 네,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